대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2020년부터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어, 앞에 보이는 기사 제목만 봐도 알다시피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의 전력 대란 등으로 지난 9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나 상승하여 전 세계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25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고, 세계의 소비 시장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13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원유, 석탄, 철광석, 구리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게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며, 이런 만큼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세계 경제가 물가 상승과 경기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원자재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 곧바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경제가 위축되며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중국의 물가 문제는 원자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금융 긴축과 관련된 거시적 해법보다는 원자재 소비를 많이 하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미시적 해법을 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소비가 GDP의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물가가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정책 대응이 달라집니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고, 소비 심리도 8, 9월 2달 연속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3일 테이퍼링 시작을 선언하면서 인플레이션 대응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기준금리 조기 인상에는 현재 선을 그었지만 내년 금리 인상 계획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발표에 참고하고자 한국경제신문 논문 공모전에 팀으로 제출한 논문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 한국 내수 시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발표하겠습니다. 세계 무역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한국 수출입 비중이 제일 큰 중국이 소규모 개발 국가인 한국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각 품목은 가장 최근의 설정값인 2021년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중국의 품목별 수출 단가액, 제조업 대중국 수입 비중과 한국 수입 물가 지수 가중치를 차례로 곱하면 중국 수출 물가 지수의 상승 하락이 품목별 한국 수입 물가 지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중국 수출 물가 지수의 국내 수입 물가 변동 기여도는 2013년부터 4년간 국내 수입 물가에 음의 영향을 미쳐왔고, 실제 이 시기 수입 물가 변화율 역시 음의 값을 가졌습니다. 각 해의 기여도를 활용해 도출한 수출 물가 상승, 국내 물가 상승 기여율은 2017년 29.8%, 2018년 잠시만요. 그 슬라이드 한 페이지만 앞으로 넘겨주세요. 2018년 21.9%로 개별 국가의 기여도라고 했을 때 상당한 수치이며 이는 전체 대비 중국의 수입 비중과도 유사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 최종 소비 지출 부분에서는 2013년에서 2016년까지는 중국 수출 물가 하락이 우리나라의 가계 최종 소비 지출액을 감소시켰고, 2017년과 2018년은 중국 수출 단가 상승이 우리나라의 가계 최종 소비 지출액을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국내 GDP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공급망의 3분의 1이 중국 수입이기 때문에 국내 경제를 논할 때 중국의 물가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써 중국 수출 물가가 국내 시장 물가에 유의미한 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설명에서는 중국 한 나라밖에 다루지 못하였지만 대외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물가의 상승, 해외 물가 상승의 파급 효과가 유독 큰 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준 요소수 대란의 원인인 호주와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호주와 미국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에서는 호주를 계속 견제해왔습니다. 문제는 2018년 호주가 파이버지 사업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하웨이 ZTE의 5G 통신 장비 도입을 금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도 2019년 국방수권법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기업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에 서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쟁 속에서 2020년 4월 호주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어떻게 시작된 건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하자 본격적으로 갈등이 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호주와 미국과 같은 나라는 왜 이렇게 중국 제품 사용을 꺼려 할까요? 바로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국가보안법 때문인데 틱톡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수집한 중국의 개인정보를 정부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센터가 중국 밖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틱톡 측의 입장과 다르게 틱톡의 약관을 살펴보면 다른 기업과 개인정보를 공유한다라는 항목이 있고 중국의 경우 현재 감시 범위를 자국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왜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 틱톡과 같은 서비스에서 영상을 올린 사람의 목소리와 얼굴을 데이터로 수집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약간의 기술력만 있다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걸 악용하게 되면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하거나 AI의 목소리로 직장 내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호주의 경제 압박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학 및 여행을 금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석탄, 소고기, 랍스터 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최근 중국의 전력난의 원인인 호주 석탄 수입 문제가 이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호주 외에 다른 나라에서 값싼 석탄을 수입하고자 하였지만 석탄 품질이 떨어지고 공급량을 맞추지 못해 도시 전체가 정전되기도 하며 공장을 돌리지 못해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호주를 제외한 각국의 석탄을 급하게 수급하면서 세계적으로 석탄 가격이 3배나 올라 버렸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3배 비싸진 호주 석탄을 다시 수입하기로 결정했고 전기요금은 20%나 인상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전 세계 공산품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애플과 테슬라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 공장들이 일제히 가동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창화 테크놀로지와 퉁전자 등 대만 기업들도 중국 전력난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중국 내 생산 시설을 두고 있는 LG화학, 현대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두산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지역에 전력이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전력난이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을 더욱 악화시켜 애플, 삼성,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요소수 대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위에서 중국이 호주를 압박하고자 석탄 수입을 중단했고 중국 내 석탄 부족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중국이 자기들이 쓸 석탄과 부산물을 우선시하다 보니 그중 하나인 요소의 해외 수출을 통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산업용 요소를 무려 97%를 저렴한 중국산에 의존했는데 지난달 15일부터 국내 요소가 들어오지 않자 우리 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수입하지 말고 국내에서 요소를 생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내에는 이런 요소를 생산하는 공장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요소를 생산했던 삼성정밀화학이 2011년 중국산 가격에 밀리다 못해 공장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소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디젤차 운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수 때문입니다. 요소수란 요소 성분을 가지고 포함하고 있는 물입니다. 차량의 연료와 별도로 주입하는 촉매제로 경유차에서 나오는 유해한 질소 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하여 매연을 줄이는 기능을 합니다. 그럼 어디에 쓰일까요? 요소수는 경유차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물질입니다. 청소용차, 쓰레기 수거용차, 오물 수거용차, 소방차, 구급차 등에 꼭 필요합니다. 저 차들이 하루라도 못 움직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전체가 멈출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휘발유차나 전기차는 상관이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휘발유는 어떻게 운반하고 전기 생산은 어떻게 할까요? 디젤차들이 휘발유를 운반하고 석탄이 있어야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중국에 높은 의존을 하고 있다는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이슈인 요소수 대란 사태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었나요? 아, 네, 됐습니다. 보이나요? 보이나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학번 이인채라고 합니다. 저는 테이퍼링에 대해 세미나를 한번 준비해 보았고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행할 것이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테이퍼링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일단 테이퍼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테이퍼링은 2013년 5월에 벤 버냉키 전 패드 의장이 청문회에서 처음 언급한 용어입니다. 사전적 정의로는 가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원래 마라톤에서 사용하던 용어인데 선수들이 대회를 앞두고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기존에 해왔던 훈련의 강도를 점점 낮춘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에서의 테이퍼링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정부가 통화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행하던 양적 완화 조치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양적 완화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양적 완화는 쉽게 얘기하면 양 죄송합니다. 마저 계속 진행할게요. 여기서 양적 완화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양적 완화는 쉽게 얘기하면 양적, 즉 물량으로 돈을 시중에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면 경기가 가라앉게 되죠. 이러한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돈을 돌게 해야 하는데 이미 기준금리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사들임으로써 시중의 통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테이퍼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테이퍼링은 2008년 금융경제 위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금융경제
계기로 부동산 실물 경기가 곤두박질 쳤고 이렇게 가라앉은 경기를 띄우기 위해서 각국의 은행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금리가 5.25%에서 1%까지 내려질 정도로 금리를 엄청나게 크게 내렸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그래서 아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직접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했던 양적 완화가 됩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경기는 회복이 됐으나 여기서 결정해야 할 것이 생겼는데 돈을 계속 풀 것인지 아니면 금리를 다시 올릴 것인지가 중요한 결정 안건이 됩니다. 아까 연준에서 시중에 돈을 풀었었는데 이렇게 풀린 돈은 언젠가는 다시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돈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이 돈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버블이 발생하기도 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양적 완화를 통해 매달 대규모로 공급되던 돈 공급을 갑자기 끊는다면 경제는 큰 충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고안된 개념이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금리를 올리기 전부터 풀던 돈을 점진적으로 줄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테이퍼링이 시작된 뒤 천천히 돈 풀기를 줄여오던 미국 연준은 2년 반 뒤 금리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테이퍼링이 곧 금리 인상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미 연준에서 발표한 테이퍼링은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테이퍼링을 실시하면 시중에 풀렸던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테이퍼링의 실시는 재정 긴축의 시그널이므로 금리를 인상시켜 인플레이션을 방지합니다. 이는 경제가 회복되는 중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테이퍼링은 위험한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페이지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테이퍼링이 이슈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테이퍼링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미 연준의 테이퍼링 발표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발생 직후를 생각해보면 양적 완화로 일단 금리를 낮춰서 사람들에게 저금을 할 바엔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듦으로써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굉장히 활발해졌고 주식시장가 유행처럼 번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시장도 2년 동안 굉장히 하락이었는데 이 돈을 테이퍼링으로 거두어 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테이퍼링은 곧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히 돈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고 너도 나도 주식을 팔게 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질 것입니다. 즉 코로나 이후 양적 완화 기간 중 막대한 유동성으로 전 세계 증시가 갑자기 급등을 했듯이 테이퍼링을 통해 유동성을 거두어 들이기 시작하면 증시에는 악재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진은 2013년 12월 테이퍼링 당시 미국 다우존스의 주가 차트입니다. 테이퍼링 시작 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것을 하드랜딩, 즉 경착륙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경기 안착을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하드랜딩이 나타났던 이유는 테이퍼링 예고와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번 테이퍼링의 발표 이슈는 연초부터 충분히 예고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테이퍼링 시행 이후 주가가 크게 변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악재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테이퍼링이 환율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이퍼링으로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전 세계 돈이 미국 은행이나 미국 국채로 이동하게 됩니다. 미국채 금리 인상은 자연스레 전 세계 자본을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은 미국으로 모이게 하기 때문이죠. 즉 달러의 인기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신흥국들의 자본 유출이 발생하게 되고 아주 극단적으로는 외환 위기를 겪을 나라도 존재하게 되겠죠. 또한 달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자연스럽게 달러의 가치가 올라서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테이퍼링은 전 세계에 풀린 달러를 거두어 들이므로 달러 강세 현상을
달러 강세 현상을 유발한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호스트 넘겼습니다. 잠시만요. 저 보이시나요? 시작된 거예요. 저 소리 안 들리시나요? 아, 그 녹음을 해가지고 그 컴퓨터 내로 이렇게 PPT로 하는 거라. 아, 그럼 그러면 잠시만요. 발표 내가 어딨지? 그 파트 분배를 첫 번째로 해서 그 김수빈님께서 이제 오늘 참석을 못해서 녹음으로 했거든요. 근데 PPT에 담아놨긴 했는데 지금 그 소리가 지금 안 들리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제, 그 핵심 논점과 향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금경향 세미나 2팀입니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까지 일명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계층 간 불균형으로 수출 주도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 첫 해에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16.38%까지 인상하는 정책을 보였지만 2020년 이후 결정된 최저임금은 단 2에서 5% 정도의 상승률에 그쳤습니다. 2019년부터 임금을 급속도로 올렸으며 이후 실패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일자 역대 최저의 상승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이를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먼저 최저임금 인상과 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할수록 소비가 증가하는데, 기업은 단기적으로 이윤을 줄어들지만 이용 전략을 위해 투자를 늘리고 소비와 투자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이론에 근거한 정책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노동소득 내에서의 분배의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 역시 강조됩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이 고소득 근로자에 비해 소비 성향이 높은 경향을 띠우기 때문에
소득이 저소득자에게로 이전이 될 경우 전체 경제정책 평균 소비 성향이 높아지게 되고 내수 부양을 통해 소비를 확대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소득 주도 성장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과의 분배, 노동소득 내에서의 분배, 그리고 소득 정책을 통한 내수 소양이라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성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1차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빈곤 탈출에 도움을 주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부의 재분배를 통하여 소득 계층 간 빈부격차를 완화시킵니다. 최저임금을 완만하게 인상해 간다면 저소득자의 고용 감소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저소득자의 실질 소득을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임금을 높이고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의 소득을 올려줌으로써 소득 분배 및 경제 수준을 높여주는 복지 정책의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론 구조개혁 촉진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형성된 높은 임금은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파산 또는 도산하게 된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줄 수 있는 자본으로 흡수되며 이 경우에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구조적으로 더 높은 수준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단기간에는 노동이나 저임금 노동은 감소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고부가 가치와 고생산성 산업 쪽으로 산업 구조의 조정을 촉진하는 등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합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매개로 산업의 구조 조정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과 기술 발전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통해 최저임금이라는 소득을 사용해 소득주도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비 촉진으로 경제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소비 짐작과 물가 자극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일수록 소비 지출이 적었고 근로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늘어난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가구원 중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소비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품목별로 보면 최저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의 원인 변수로 작용하는 품목은 식료품, 주거 광열, 음식 숙박, 교통 등의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음식 숙박과 식료품 등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품목 위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물가의 자극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 업종의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종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최저임금의 상승을 통해 최저임금 역량 가구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자리 감소와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산성이 높아져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들과 4차 산업혁명에 주력하는 소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산업 전체의 매출과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경제 전체적인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적은 인력에서 고용을 더 축소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오히려 이와 같은 고용 축소로 인해 중소기업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어, 숫자가 잘못되었는데 어,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론 기업의 경쟁력 하락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경쟁력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한 사례를 보면 서울 구로구 운수산업단지에서 특수강을 생산하는 A씨는 최저임금의 인상 및 비용 상승으로 특수강 납품 단가를 지난해보다 18% 인상해야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치만 중국의 저가 특수강 제품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가격을 인상할 수 없었기에 제품 인상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최저임금 인상은 특히 중소기업의 제품 가격 경쟁력 약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임금 체불입니다. 가격 하한제 즉 최저임금제가 실시가 된다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량은 공급하려는 상품의 양과 수요하려는 상품의 양 중에서 작은 쪽이 거래됩니다. 거래량이 거래량으로 감소하므로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또한 고용량의 감소로 시장의 초과 공급이 잔존하게 됩니다.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탐색 비용과 대기 비용이 추가되어 실질적인 가격은 더 높아지게 되고 공급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품질의 과잉화 및 공급자 간의 불공평성과 비효율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하한제를 통해 비자발적 실업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을 바로 시장 실패 현상이라고 일컫습니다. 다섯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 후 국내 경제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보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이 왼쪽 그래프인데 매달 1조 원 가량의 실업급여가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와 수급액 또한 늘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잦은 실직과 취업으로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3년 새 지급액이 2배 이상 폭증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들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11월 2일 국무회의에서 실업급여를 단기간 반복해서 받을 경우 수급액이 최다 절반까지 깎이게 되며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이 생길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도 늘어날 전망이라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이직자가 곧바로 다른 단기 일자리에 취직한 후 일부러 해고를 당하는 수법으로 수급 요건을 충족해 실업급여를 받는 등 악용 사례를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경기선행지수입니다. 경기선행지수란 OECD가 집계하는 경기선행지수는 6에서 9개월 후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확장, 이하이면 경기 하강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10월에 102.4에서 9월 102.1%로 0.3% 줄어들었으나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자체는 유지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볼 건데요. 먼저 1번에는 이제 미국의 워싱턴주 시애틀의 사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3.1%로 올랐지만 이에 부담을 느낀 고용자의 근로시간 축소로 인해 전체 근로시간은 4%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임금 근로자는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적게 얻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소득이 125달러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일자리 수도 7%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독일의 사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던 업종과 그 외의 업종의 임금 격차가 5.7%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업종 전체의 임금 격차 역시 0.2%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감소 문제는 독일 경제 호조로 인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노동시장은 호황기를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 방향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개정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영세상인이란 돈벌이가 작은 규모의 상인들로 그 사람들의 이제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돕고 과다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2년 11월부터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액 결제 업종 카드 수수료 책정 방식이 이제 정률제로 개선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정률제란 과세 물건, 과세 표준 따위의 어떤 기준을 미리 정하고 세금을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2018년 7월 31일부터 카드 수수료 상정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했다고 하는데 카드사는 그간 벤 수수료 비용을 결제 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일정 금액으로 정액인 이제 정액제로 이제 적용했으나 이는 영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었고 따라서 과세 기준을 정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2018년 2월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7월 이내에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 시점에 은행 간 단기 기준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청년고용 특별자금을 2천억으로 확대하는 등의 여러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며 낮은 금리 대출로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이제 근로장려세제 지급입니다.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하는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세제의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특히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은 내년부터 30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전망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론은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은 이론상으로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효과적인 정책임에 틀림없지만 이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진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점차 경기 회복세는 조금씩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향후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부족한 부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스트 만들기. 호스트 만들기 누르면 되나요? 잠시만.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공기업 소개 내용을 발표하게 된 이일 김수연, 김성은입니다. 저희는 공기업의 정의, 한국부동산원, 한국장학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농업청공사 순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공기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경영하는 기업으로 철도, 우편, 수도 등 여러 사업이 주를 이루는 기업입니다. 먼저 한국부동산원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조사, 관리,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 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가격 공시, 부동산 조사 및 통계, 부동산 시장 관리, 감정평가 시장 관리, 도시재생 사업, 녹색 건축, 부동산 R&D, 시세 정보, 청약 업무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의 조직도는 크게 원장이 있고 그 밑에 부원장, 감사팀과 비서팀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혁신경영본부, 산업지원본부, 공시통계본부, 시장관리본부, 부동산 연구원 5개의 부로 나뉘며 각 부서마다 세세하게 팀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부동산원의 미션과 비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부동산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미션이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이 되는 것이 한국부동산원의 비전입니다. 핵심 가치는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3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부동산 조사 통계 체계 고도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부동산 산업 활동 활성화, 지속 성장 역량 고도화의 4가지 전략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부동산원의 인재상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가격 정보 제공 및 질서 유지로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 열린 사고와 성실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인재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장학재단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및 장학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주요 업무는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6가지가 있고요. 다음으로 한국장학재단의 조직도는 이사장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학본부, 금융복지본부, 경영혁신본부, 고객지원본부 4가지 부서로 나눠져 있는 것이 특징이고 그 부에 또 세세하게 여러 가지 팀이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장학재단의 미션과 비전, 전략, 핵심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션은 균등한 교육 기회를 통한 인재 육성과 공동체 구현이고 비전은 학생들이 꿈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는 공정, 혁신, 상생, 안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학재단의 3가지 인재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 소통, 창조의 3가지 인재상을 제시하는데요. 저도 이러한 준비된 인재상을 갖추어 2가지 공기업과 같은 공기업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할 공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우리나라 수출 수입 보험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정부 출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역 수출 및 기타 대외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무역보험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용정보 서비스와 해외 미주 채권에 대한 채권 회수 대행 등 채권 추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윤리 경영과 경영 혁신을 통한 고객 만족 경영 강조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역보험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무역보험 역할을 증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미션은 무역과 해외 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곳입니다. 또한 비전은 국민과 고객에게 신뢰받는 무역 투자 금융 안전망입니다. 경영 목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혁신 성장을 위한 총력 지원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6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대 성장 동력 중 하나인 K-뉴딜 지원을 실천하고자 그린 산업 지원, 디지털 산업 지원, 지역 특화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견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및 지원하고 있으며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수출 기업화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대 기반 강화 과제에는 디지털 기반 프로세스 혁신과 지속 경영 기반 강화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프로세스 혁신 과제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경영 로드맵을 수립하고
IT 시스템을 고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공무역보험공사의 ESG 경영 전략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SG 비전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추구하는 무역 부장 금융 파트너로서 환경 측면에서는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환경 기준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포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전략 방향으로 잡아 상생 협력 및 동방 성장,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ESG 경영 체계 구축과 윤리 준법 경영을 통해 ESG를 중심으로 준법 투명 경영을 확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공기업은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공사 미션은 농어촌 자원의 효율적 이용 관리와 가치 증진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경제, 사회, 환경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공사 비전은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 맞춤형 배수 개선 등을 통해 농업 생산 기반 조성 및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 관리를 하고 있으며 부채 농가 경영회생, 농지연금 등을 통해 농지은행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산어촌을 개발하거나 농산업 도농교류를 통하여 농어촌 지역을 개발하고 시설 안전 연구, 생산 기반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어촌을 연구하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양한 사회공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요 활동 몇 개를 뽑아 말하자면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각종 풍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손 부족 농가를 지원하여 안전 영농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근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소외계층에 정기적으로 계절김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전문성, 혁신성, 고객 감동, 소통 능력 등으로 농어촌의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창의적 인재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1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